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94회. 항상 컨닝을 해야 됩니다. 94회. 자, 오늘은, 가장 최근에 통닭 배틀의, 승자라고 본인은 주장하시는, 저는 사실상 승자는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준표식 화법?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하기로 하고. 유창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킨 시켰죠? 제 카드를 뺏어갔어요. 10마리. 오늘 그거 먹으러 왔어요. 10마리를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5마리만. 몇 마리 시켰어요? 10마리? 집에 싸가고 그러면 되죠. 아니, 나는 치킨에 관심이 없는데, 그 트위터랑 페이스북에서 자꾸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계속 쏟아져요. 치킨 드셨냐? 치킨 언제 드시냐? 박사님 치킨 평소에 어떻게 됐냐? 별풍선을 못 받으면 치킨조차 먹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이 기회에 치킨이라도 드시라고. 자, 근데 치킨 먹으러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 제가 미국으로 도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모 의혹이 트위터에서 좀 번졌더라고요. 번진 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이 음모를 유포시켰네요. 김원준이 나를 섭외하지 않는 걸 보니, 그 자막까지 넣으셨더라고, 자막까지. 그거 하겠다고. 근데 내가 그 음모 아니냐고. 박사님, 흥분 그만하시고. 소개부터 끝내고. 소개하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특종입니다. 최필립, 이진숙 비밀회동을 보도하여, MBC로부터 고발당한 최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둥이, 김보혁 기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겨레 패션 아이콘. 오늘 색깔을 잘 맞췄네. 감사합니다. 김혜연 기자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당 얘기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 다 그냥 인사만 하는 거구나. 나만 떠들었네. 왜냐면 한 달 동안 말이 고프셨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때, 내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6일날 연예인 사건 터진다. 그럼 누가 가능할까요, 연예인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누구? 톱 탤런트나 아니면 아이돌. 둘 중에 하나겠죠. 톱 탤런트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했네요, 전. 아니, 공작적 마인드로 세상을. 터진다, 안 터진다에 한번 걸고, 그 다음에 터진다면, 아이돌이냐. 아이돌이냐, 아니냐에 걸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겼다고 주장하시려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안 터졌고, 거기서 5마리, 그리고 뒤에 거에서 5마리, 10마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졌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지금? 겨우 닭으로 이 연예인 스캔들을 막아낸 저의 집니다. 겨우 닭 10마리로. 왜냐면 터뜨리려고 하다가 김호준이 이기는 꼴을 볼 수가 없다. 닭 배틀에서는 이겼으나 실질적인 승리는 나의 것이다라고 저는. 지구도 어떻게 정수자답게 얘기 시작했는데. 닭이 중요해. 닭이 정치학회보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요리인 정수장학회 건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지금 당시에는 부장이었나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정확한 직함이. 이 본부장 예. 두 사람 사이에 비밀 회동을 했는데 그때 비밀 회동이 있었던 장소는 MBC는 아니고요. 서울중구 정동협의 경향신문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11층에 정수장학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9월 27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신문에 나왔었는데 9월 27일 인터뷰 때 이미 최필립 이사장이 약간 좀 귀띔을 해줬었어요. 10월 말쯤 뭔가 발표하겠다. 내가 한 건 하겠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계속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럼 이 대화가 이루어진 거는 10월 8일이었죠. 그러니까 인터뷰 한 이후에요? 인터뷰. 그렇죠. 8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밀 회동은 10월 8일이고, 네. 9월 말에 인터뷰할 때 10월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10월 말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부터 쭉 지켜본 거죠. 이 이제 한겨레 측에서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이게 고발 나가서 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곧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뭐 그 시점에는 물론 당연히 밝혀야 되고 카드를 깔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솔직히 소상하게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고발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당해서 전문가가 된 입장에서는 일단 묵비를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MBC가 박근혜 후보를 위하여 정수장학회를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렇죠. 김재철 요약하면. 소장이 먼저 네. 그 10월 8일 회동이 있기 전에 최필립 이사장한테 찾아가서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문화방송 주식 30%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대화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날 그 회동이 그러면 이제 그 처분한 MBC 주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이제 그 발표 방안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판 돈으로 PK 지역에 잘 쓰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박근혜 후보의 짐을 덜어주고 그렇게 생긴 돈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하여 쓰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대단히 높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이진숙 전 기자, 네, 이진숙 기획 홍보본부장의 대화 중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거냐 하는데 정치적 임팩트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필립 이사장은 조용히 하자라고 하는데 이진숙 본부장이 이건 좀 정치적 임팩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진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MBC 직원이 왜 박근혜를 위한 정치적 임팩트를 계산하고 있냐고요. 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게 어떤 의도로 기획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근데 이게 확 몰아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겨레가 힘이 약해서 그래요? 계속 후속 보도를 열심히 하죠. 근데 이제 아까 박사님도 잠깐 한마디 언급을 하시길래 제가 나서려고 했던 대목이 뭐였냐면 지금 어떤 식으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수장학회하고 맞벌을 놓은 게 NLL이잖아요. 그렇죠. NLL의 대화록. 뭐 NLL은 그 문재인이 풀고 정수장학회는 박근혜가 풀어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는 실체가 있고 명확하게 있고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물타기의 달인들이야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물타기를 잘하지? 어쨌든 간에 전 한겨레 이번 보도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 표명 뭐 조만간 할 거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안이면 충분히 수세로 물렸어야 되는 사안이고 지난번 그 뭡니까 그 사과 발언 인혁당 사과 발언 인혁당 발언처럼 코너에 몰렸어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너로 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물타기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정수장학회를 잘 털어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박근혜 후보가 잘 풀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지금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일단 최필립 이사장 사퇴 유도하고 또 하나는 뭐 자기가 이제 뭐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뭐 사회에 좀 잘 환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지 않겠냐 예상인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실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걸 최필립 이사장이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 예전 인터뷰를 봐도 이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박정희의 사람 같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1월달 인터뷰를 해서 이제 2월 초에 보도를 했었는데 그 확실히 박정희의 사람인 건 맞죠.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님이라고 그때 불렀었으니까요. 멘탈이 우리가 왕조 국가임이 뒤늦게 밝혔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백성이 되느냐 국민이 되느냐에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표현 쓰시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자기가 얘기를 했던 걸 직접합법으로 이제 전해주면서 내가 임금님 곁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았는데 제가 무슨 앞으로 또 더 남은 욕심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큰 영예님 제가 평생토록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박근혜 그 지금 후보를 했는데. 여왕님 밑에서 계속 또 살 생각은 없대요? 네? 뭐라고 시사평론가께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최필립 이사장 국회에 나오게 하는 것
국회 문방위에 출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예 네. 문방위원장이 그 회의를 파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열리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적절히 통제가 되면 모르는데 저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자기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꼭 박근혜 후보를 위한 발언만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거기 국정조사 자리에서 임금님 얘기하고 우리 큰 명예님을 내가 뭐 목숨 바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밌겠죠. 그러니까 최 기자 만나본 그 감으로는 최필립 이사장이 박근혜 후보가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해도 버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저한테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메시지는 나는 정수장학회 운영을 그동안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왔는데 쉽게 말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에 밀려서 물러나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본인의 명예. 야, 그렇게 되면 볼만하겠다. 근데 이미 박근혜 후보가 한번 간접적으로 사퇴를 종용을 했죠. 그때 얘기를 최필립 했었죠. 이사장을 딱 겨냥하진 않고 물론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고 뭐 이사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하겠다고 했고 한 번 입장 표명했는데 논란이 또 계속 따르면 이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고 한 번 하면 그냥 정리를 이제 해버려야 될 텐데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얘기했는데도 최필립 이사장이 버틴다 이러면 이제 또 꼬여버릴 수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전화 많이 하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그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원칙과 신뢰잖아요. 대표 상품 난 뭔가 했네. 근데 박 후보는 그동안 줄곧 정수장학회는 나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알아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 이사진의 교체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 사람들이 물음표 찍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유관단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밑에서 알아서 지금. 근데 밑에 말들은 잘 안 통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박근혜 후보가 직접 최필립 이사장한테 가서 저를 위해서 좀 그만둬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관측도 가능하죠. 왜냐면 그 정수장학회가 이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뭐 이사진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뭐 교체를 하거나 하는데 그 박근혜 후보가 2005년 정수장학회를 그만두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최필립 이사장이 그 후임으로 왔는데요. 지금 현재 최필립 이사장 포함해서 5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은 그 외무부 당시 외무부 공무원이었거든요. 최필립이 외교관 출신이었으니까 그 직접적으로 최필립 이사장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후보랑은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따지고 보자면 최필립 이사장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뭐 물러나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해도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최필립 이사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라인이 아니라 박정희 라인이다. 뭐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박정희의 사람인 거. 야, 그 라인이하고 이 라인이 또 다르네. 신세를 누구한테 졌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직접적인. 그런 거죠. 어차피 이제 최필립 이사장이 1979년이죠 아마 그 큰영의 담당 의전 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큰 영예를 최대한 잘 보필해주는 임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수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약 1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본인이 맡았을 때는 이거를 자기가 죽어도 주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 강하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재산을 자신이 지키는 마지막 문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한다고 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 팔아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팔아버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회 환원을 하라. 작물이니까 훔친 물건이니까. 아니 새누리당에서 지금 뭐 팔아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하든 처리하고 너 나가라는 거잖아요. 최필립 이사장이 79이죠? 아니요, 지금 84 되셨습니다. 84이지? 28년생. 84인데. 그럼 고집은 세겠다. 그건 없어요? 뒷보도 내용 혹시? 이어서
아직 가지 않고 있었잖아요. 숨기고 있는. 아니 그 다음에 이어진 보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수장학회 방문을 했었고 보니까 박근혜 후보의 측근 보좌관과 영남대 특보 두 명과 정수장학회 사무총장, 처장 이 두 분이 긴밀하게 뭔가를 협의를 한 통화 기록 이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내용이 그러니까 없잖아, 근데. 내용은 파악 못하죠. 왜냐면 최호출 특보가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하고. 이 뒤에 이 비장의 무기 없어, 지금? 이 대하로 말고? 대화는 말고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무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서워. 한겨레가 아주 그냥 큰 것들 한 건 한 건 잘 터뜨려요. 지난번 정중길 택시기사도 그랬고. 그거 누가 했어요? 모르세요? 그 자꾸 특종들이나 제보가 한겨레로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괜히 물어봤네. 아니,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뛰고. 맞아.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택시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랬다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걸린 것만 나온 거예요. 자, 다 왔다. 그러면은. 치킨 왔다. 아니, 왜냐면 최성 기자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죠? 예. 그러면 다들 주시고. 드세요. 네. 피스당 500원입니다. 얼마인 줄 아죠? 99,000원. 99,000원. 이거 99,000원치가 될 리가 없잖아. 밖에서 다 사먹었어. 카메라 들어갔군요. 네. 치킨을 잘 먹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산 99,000원어치 치킨을 지금 옆에 있는 네 분을 비롯해서 최성준 기자는 잘 먹고 갔고 저도 잘 먹었습니다. 방청객들도 막 듣고 있고 싸게 막았다. 실질적인 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님의 오늘 아이템 뭡니까? 특검 얘기부터 하죠. 네. 진짜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나 특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몇 번 특검 해보니까 그냥 별로 나온 거 없었잖아요. 그동안 항상 특검 얘기 나오면 특검 무용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은 그냥 바로 지금 그 이모 씨 일가가 거의 지금 이모 씨 일가요? 아들은 지금 출국 금지 지금 당했고 그리고 큰형님이 지금 도피성 출국 논란에 휩싸였고. 네. 원래 이 생각해보면 2007년 때도 주요 증인이 될 만한 인물들은 다 해외 나왔어요. 다. 그때. 갑자기 사라지고. 대부분 특검 전날 중국을 출국하셨다는. 이번에도 전날이에요. 전날이에요. 특히 아주 그 눈길을 끄는 게, 다스. 네. 그 성역이었잖아요. 그 도곡동 땅 검찰 수사할 때도 거기는 건드리지 못했고, 그 BBK 특검할 때도 거기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그냥 다스를 그냥 압수수색을 아주 그냥 바로 그냥. 근데 그 다스가. 정확하게는 그때도 건들지 못한 게 아니라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단 시작은 파바박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이 특검을 임명한 주체가 누구냐.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특검 2명을 추천한 쪽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고 그럴 특검이 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지금 이쪽 수사팀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은 이 특검법이라는 게 수사의 대상이 특정이 돼 있거든요. 내곡동 땅과 관련된 수사로 수사 범위가 한정이 될 거라서 예전에 다스, BBK 실소유주, 도곡동 땅 이렇게 문제를 물론 수사 과정에서 얻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여다보다 보면은 의외에 이제 딴 것들 BBK 도곡동 땅 이라든가 이런 거 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거기는 큰 기대는 좀 안 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내곡동 문제라도 좀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 수사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게다가. 연장 15일밖에 안 되고. 합해서 45일.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서만이라도 찾아놓으면 다행이다.
네. 근데 뭐가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뭐 검찰에서도 그 수사했던 뭐 사람들이 문제는 저간 있는데, 근데 뭐 정치적 고려해서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한 거로 이제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걸 뭐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결의 특종이었던가요? 응? 검찰 발언? 아, 그거 난 특종이 게 아니라 한결했네, 그게? 그것도 한결의 한결했네? 기자가 추궁을 해서 나온 답변이었죠. 그것도 한결해? 거기에도 한결의가. 그거 마저 한결해? 이 내곡도 특검 자체는 나눌 봅시다. 그리고 디도스 특검도 거기서 특검 2개나 했어요. 그러네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근데 이 BBK로 연결하지 못하겠죠. 수사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작은 단서라도 하나 나오면 나중에 그걸 갖다가 BBK를 재수사할 때 사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BBK는 재수사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권이 되든 야권이 되든 BBK를 그냥 덮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 단초 수사에 최소한의 단서가 되는 정도만이라도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정봉주 생각나는 게, 정봉주 전 의원이 석방이 안 됐잖아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광을 팔 기회다. 대통합의 이 시그널로 정봉주 전 의원을 풀어주고 한 1, 2주 있다가 막 공격했겠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전에 인간적인 어떤 실수나 살며 그럼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뭐 훼손을 가하시 인간적인 과오 뭐 또는 뭐 또 미건스라고 하는 단체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 한 몇 가지 이런 거 막 뭉쳐가지고 졸라 기다렸겠지. 물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쯤에 저는 이게 다시 못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풀어주려는 쪽은 우리 박근혜 후보 쪽이고 광을 팔아야 되니까 막은 거는 저는 우리 각하 쪽이라고 봐요. 안 돼. 예. 왜냐면은 이제 이 누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BBK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들이 뭐 옵션을 벤쳐서 와가지고 막 기자회견하고 김병준 막 책 내고 뭐 그럼 다스도 들어가고 정봉주 나오면 또 BBK 떠들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각하 쪽 사이드에서 막았다라고 보는 게 저의 분석이다. 정봉주는 그래서 10월 26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25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만기 출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정치범이 만기 출소하기 힘들어요, 그거. 12월 19일 날 대선 끝나고 좀 일찍 며칠이라도 한 번 남은 거는 11월 말이에요. 근데 계기가 있으려면 성탄절이어야 돼. 성탄절 특사하려면 25일에 넣어야 돼. 그 다음 날이 석방일이야. 아우, 불쌍한 우리 정봉주. 근데 이거 특검이 대선에 영향 주겠냐 안 주겠냐 그 질문을 어디 가면 이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질문 막 하려고 그랬었어요. 막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이번 특검의 결과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역시 한겨레 기자는 핵심을 잘 짚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둘이 사겨요? 무 어디 갔어, 무? 이거 먹으니까 무 먹고 싶어. 기본적으로는 별 영향 안 줄 거로 이제 봤었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청와대, MB 청와대 문제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 집안 일가에서 이제 다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사실 뭐 박근혜 후보한테는 뭐 직접 뭐 불똥 튀거나 이럴 거는 뭐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변수는 좀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긴장감이 좀 이제 높아지니까 청와대가 지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좀 꾹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내색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 특검팀이 계속 세게 그냥 세게 수사 계속 밀어붙이면은 저게 한번 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한번 수사 좀, 안 받아 뭐 이런. 반발. 뭐 오라고 그러면은 소환
하려고 그러면 거부하고, 그리고 만약 또 진짜 지근거리 인물한테까지 가면은 또 이제 막 반발하고, 그래서 뭐 특검팀하고 청와대가 이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게 또 있으려면 있겠다 싶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그때는 2명 민감한 아들. 그렇죠. 둘. 얼마나 아들 사랑이 끔찍한데요. 그때 히딩크랑 사진도 찍게 해주고 그 둘 말고도 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까지 이게 수사가 이제 가면은 청와대하고 이제 충돌이 빚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전국에 이제 파란 비슷한 이런 분위기가 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후보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안는 분위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박 후보한테 별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게, 그런 상황에 빚어지면 원칙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상처받을 거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완전히 좀 결별, 또 좀 그런 분위기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 예. 이번에 내곡동 땅도 비슷하단 말이죠. 돈이 어쨌든 그 다스의 대표인 현 대표로 되어 있는 이상은 그 우리 각각 형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돈 흐름은 비슷해요. 주주 구성을 보면 이게 누구 거라는 게 명확하죠. 보여요. 네. 그리고 투자할 때 이 이상은 그 형님이랑 매형이 아니고 김재정. 매제죠. 네. 김재정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김재정 씨가 BBK에 관련된 투자에 얼굴을 내비치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랬죠. 전혀 몰라, 내용을. 실소유주임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고 하는 추정이 있으나 아무도 그러니까 입증해내지 못했죠. 혹은 입증하지 않았거나. 근데 이 BBK 건은 또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드에서는 자기한테 타격은 안 하고 관심은 이쪽으로 몰려가서 이제 이 건은 오히려 키우거나 이렇게 언론 노출을 더 많이 하게 유도할 수도 있죠. 짱구를 그렇게 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BBK에. 그리고 제 생각에 특검에 나오는 주요 증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과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기소합니까? 그냥 일단 임기 말까지는 넘어가 버려야죠.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누가 그 다음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 각하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내곡동 특검이 다스랑 이상은 씨 집을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요? 아들의 매입 대금의 그 중에 6억인가를 이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형. 형 이상은 씨. 네. 이자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제 그 빌미로 거기를 치고 들어간 거죠. 궁금했을 거야, 자기들도. 특검팀도. BBK 사건도 언제 한번 또 다루긴 해야죠, 여기서. 해야죠. 왜냐면 또 새로운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옵셔널 벤처스를 대리하던 변호인이 미국에서 날아와가지고 기자회견 한 번 쭉 하고 미국으로 훅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 갔어요? 다시? 가버렸어요, 바로. 왜 이렇게 바로 가? 무섭잖아! 너무 내용이 이 BBK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사람만 알아들 수 있는 기자회견이어가지고 임팩트 너무 작았어요. 그분이 하신 내용의 요는 김경준이 주도한 게 아니라 에리카 김이 주도한 것이다.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죠. 에리카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좀 있었고, 처음 김경준을 소개받은 것도 에리카 김을 통해서 받은 거고, 저도 2007년에 이걸 쭉 했었어요. 깔때기? 아니요, 깔때기가 아니라 진짜로 김경준 씨 그 미국의 연방구치소에 있을 때 인터뷰를 제가 변호사를 사서 했었죠.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이 메릴이 변호사님께서 그 140억을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는 닥치고 정치가 굉장히 정확하게 쓰고 있다. 이 놀라운 추론, 저의. 담당 변호사가, 오랫동안 한 담당 변호사.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했어요? 기자회견에는 아닌데, 어. 예, 다른
사람과 딴 데서? 대화에서 정치 시즌이 돌아가기 또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아, 그거는 이미 갖고 지금 팔려야 되는 책은 안철수를 읽는다. 아니 이게 박사님 내신 책 있잖아요. 아, 오늘 안, 정치의 재발견. 정치의 재발견. 기적적인 2세. 요새 사고과학자 그 정도면 아주 선전한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안철수 추천사 하나 받지 그랬어요. 해줄 리가 있나요? 아, 여기 있어요. 어디요? 어디?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분 말씀에 공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저자가 5명이었거든요. 그 한 명이 누구야?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로 아니래. 한 명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거야. 한 명 공감 못했던 거지. 자,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읽고 5명의 공저자 중에 무려 4명의 대화에 공감했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는다? 안철수를 읽는다. 자, 박사님께서는 정치의 재발견요? 정치의 재발견.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 책이 서점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경은 문화 권력인가? 문화 권력? 그 문화 권력 문화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니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그냥 크게 말할, 처음부터 그냥, 아, 진짜 결론. 내가 너무 어려 보이나 보다. 나도 원로인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문화가 진짜 떠나야 되겠다. 이 강호를. 김성주 위원장 얘기 좀 해보시죠.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나는 진생 쿠키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데 왜 이걸 진생 쿠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삼 쿠키 얘기인데요. 애 젖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서 웰빙 진생 쿠키를 만들었다고 구글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아니 보통 쓰는 말이 어마무지한 가상세계를 두고 왜 젊은이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새누리당에서 이런 성공의 아이콘처럼 비춰지는 사람들 데려다가 막 해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 몇 번 못 써먹고 이런 사고 받을 생입니다. 네. 근데 김성주 위원장 같은 김성주 고마워. 회장 같은 경우에 성주 인터내셔널 성주 그룹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실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까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이런 식의 멘토처럼 이 훈계질이거든, 훈계질.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니들도 나를 따라라. 자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도 벌었는데 게다가 이제 정치적 영향까지. 난 너무 훌륭한 거야. 근데 이분이 스스로. 재벌가 딸이에요. 그러니까. 대성그룹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아버지의 유교적인 어떤 정략 결혼, 유교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권하는 정략 결혼에 반대한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미국에서 뭐 되게 고생을 해서 바닥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는 그런 성공 신화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사실 제 또래의 많은 이 여성들이 김성주 하면은 그런 어떤 성공의 아이돌, 아이콘으로 기억을 하면서 어떤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다시 옛날 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봤더니 1997년에 WEF,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미래 세계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 100명에 꼽히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건 누가 꼽아요? 그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하는 거죠. 42살 이하의 민간 정부에서 어떤 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5명이 전부 다 정복은 한보 회장, 정몽규 현대차 회장, 김석동 쌍용투자증권 사장, 이미경 제일제당 이사, 김성주 대표. 다 재벌 2세. 아버지를 잘 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김승현 회장, 장대환 매경 사장, 김석준 쌍용 회장, 이재현 제일제당 상무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상인 거죠. 우리는 흔히 알기로 이 사람이 김성주 회장이 그렇게 주목받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영인이 돼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느냐? 예전 인터뷰 뒤져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 차분히. 내가 김성주 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관심도 없고 이 양반하고 직접 일해본 사람들하고 취재를 하면 이거 바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나 몰라? 이번에 위원장 되고 나서 뭐 이렇게 쭉 이제 했던 발언을 보니까는 이제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이제 너무 넘치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저 얘기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저런 어법이.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너희들은 못하냐. 못하느냐. 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왜 도전 안 하냐. 왜 밖으로 못 나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구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겠어요. 이 닥치고 정치에 보면 말이죠. 그게 전형적인 우파의 사고입니다. 네. 여하간 닥치고 정치를 꼭 봐야겠네요. 꼭 봐야 돼요. 아직 중요한 안 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 관련된 내용이 많구나. 닥치고 정치하고. 바이블이네. 지금 비꼬신 거예요? 아니요. 물 어디 갔어, 물! 물을 왜 안 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저 김성주 위원장 말대로 진생쿠키 함부로 만들어서 내다 팔다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 나온 김에 그 취재해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투표율 얘기 좀 하죠. 예. 이게 진짜 좀 눈여겨봐야겠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어디 신문에도 하나 나오고 어제 또 마침 안철수 캠프 그 박선축 본부장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착시 현상,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 누르는 거로, 이기는 거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고서, 단일화만 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투표율, 이거를 지금 대입을 안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투표율을 대입을 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투표율을 대입해서 보면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저희 지난 조사에서 좀 표 차이가 아니라 퍼센트 차이가 박근혜 후보하고 좀 많이 나서 이런 투표율 결과를 대입해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전 자료고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이상하게도 지지율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투표율은 87년 그 민주화 항쟁 이후에 치러졌던 그때 대선 때가 89.2%였거든요. 그 이후로 쭉 경향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2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야권 지지자들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70%가량밖에 안 돼서 그런 2002년도에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판별 분석을 해보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지자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성격의 기사인데 딴 얘기하고 싶죠. 표정에. 굉장히 정적인 분석이군요. 이번에는 누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총리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뽑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정적인 대입법으로는 그것이 불러일으킬 그 시너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화학적인.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이런 대입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는데, 양 진영이 주고받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주도한 정당 후보론과 단일화 드라이브. 이것이 대단히 저는 우려스럽다 생각이 드는, 우려스럽지 않으세요? 일단 제 우려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박사님 우려부터 얘기할까요? 나도 우려를 많이 해요. 우려하는 바가 크죠.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안철수 후보 쪽의 발꼬임, 발엉킴. 그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시작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캠프라고 해서 이제 단일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기는 당에서 온 사람들, 시민사회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친노라고 막 공격받고 있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들 크게 나누자면 그런 덩어리들이 막 엉켜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주로 정당에서 온 사람, 당에서 온 사람들,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란 말이죠. 당이 중요하고 정당 후보여야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리냐면 사실 민주당의 최대 자산은 문재인 후보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 후보를 내버려두고 당을 팔고 있는 거예요. 당이 중요하다, 당이 중요하다. 그 자기 후보를 당 뒤에 감추고 있다고, 오히려. 이거는 당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원들이나, 그러니까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목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철수 원장이 이 거대 정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면 지지율은 높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큰 정당에서 괴롭힘을 당하네? 민주당이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도 대단히 나쁜 일이죠, 이거는. 지금 이 정치 신인이고 새로 등장한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데 갑자기 정당 후보 혹은 뭐 무소속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논리 속에 갇힌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당 정치가 왜 중요하냐고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꼰대 같아. 그러면서 또 정당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후보처럼 스스로 만드는 거니 이 발언이. 전체적으로 자기 자살골을 넣고 민주당이 자기 후보를 죽이고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를 이 정당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이. 바보같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언제요? 그걸 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안철수 원장 쪽에서는, 안캠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라고 대치다 보면, 이게 한 번 말을 뱉어놓잖아요, 정치에서는. 한 보름, 한 달 후에 그 말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 상황은 계속 생물처럼 변해가는데 한 번 뱉어놓은 말 때문에 스텝이 꼬이는 수가 생겨요. 보름 있다가, 너 그랬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서로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당장을 방어하거나, 당장을 변호하거나, 당장을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꼭 나중에 발목을 잡는다고. 그때는 그 정황 속에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서로 하게 만드는 전국으로 민주당이 먼저 몰고 들어간 거죠, 이게.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단일화가 후보를 하나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단일화라는 거는 양쪽 지지자들의 교집합을 최대화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꼭 안철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쪽하고 멀어져요, 마음이. 그러면 교집합이 점점 옅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우리 후보가 정당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후보는 약한 후보라고 잔인한 꼴의 발언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양 후보 중에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쪽이 더 꺼지게 돼 있어요. 양쪽 다 동반 하락하지만 이 교집합이 흩어지면서 동반 하락하지만 문재인 후보 쪽이 약자입니다가 민주당이 스스로 떠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 없으면 못 이기는 후보예요 라고 막 떠든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이 더 가라앉게 됐거든요. 그걸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래나? 근데 여론조사 흐름과 또 다른 조사 결과들이 좀 있는데 어느 언론사들이 판별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패널을 가지고. 그 패널들 조사를 보면 그 국면에서 오늘 보도는 양쪽을 다 지지했던 사람, 두 사람 어느 누구라도 좋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랬던 사람들 중에 이동층을 보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가요. 그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빠지고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새정치, 정치 쇄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치 쇄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전 선포할 때도 얘기했고 어느 대학 강연 가서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사례들이 과연 그 정치 쇄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쇄신, 새정치 계속 안철수 후보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 쇄신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새정치의 종합 그림판, 새정치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모호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는 문 쪽하고 안 쪽하고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지지율에서는 지금 안이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안이 더 주도력을 갖고서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보단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지지율 앞서는 사람이 지지율이 미친 사람한테 압박을 하고 양보하라는 그런 거로 사실 많이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2002년 케이스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반대예요. 이제 안이 지지율이 더 앞서는데 오히려 문이 압박을 하는 단일화 얘기 계속하고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일단 안도 좀 더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좀 판을 좀 주도하겠다. 자꾸 좀 보면 수세적이고 좀 방어적이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이걸 주도적으로 좀 나가고 후보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도 일정 시점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일정 시점 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후보 단일화 하자. 이거는 누가 돼야 되냐? 박근혜 이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두 쪽, 양쪽 그 지지층한테 꼭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 트위터 보면 상당히 좀 험악하더라고요. 험악하죠? 네. 문 지지자들은 안 막 욕하고 안 지지자들은 문 욕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뭐 각자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진짜 문을 지지한다. 그중에 알바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알바 아닌 경우도 많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보면은 좀 반목하고 꼭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아니면 진짜 안 될 것처럼 막 그런 뭐 반응들이 좀 적지 않게 있고 그러는데. 그걸 일부러 끌어내고 싶어 하죠. 한 새누리당. 그것만 끌어내면 자기들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실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오래 지날수록 안 캠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바는 이제 저쪽이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자기들 압박하거나 돌려치거나 그럴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이 점점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고 우려가 있고 이 문캠프 쪽에 특히 이제 민주당 베이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당 중심주의 그 속 좁음,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렬한 욕망, 엄청나게 강렬한 욕망, 거기서 나온 졸렬함, 이게 계속 축적돼서 서로 신뢰를 캠프 단위에서도 잃고 지지자 단위에서도 잃고 이 교집합을 지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큰 거 말고 추상적인 거, 막 정당을 다 개혁하라는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직관적인 구체적인 거 있죠. 뭐 투표시간 연장. 이런 조그만 아이템에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투표 시간을 늘리자니까. 2시간을 늘리자니까. 이런 작은 아이템에 둘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그런 행보를 한두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꼭. 단일화 얘기는 당분간 이제 최소화시키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얘기가 나오면 블랙홀이야. 우리 원래 지금 투표율하고 말도 안 이런 되는 딴 거예요, 얘기하려고 진짜. 그러는데 샥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당 후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해찬 대표의. 혹시 송호창 의원의 이적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 전부터 나왔죠. 송호창 의원의 이적? 옮기는 이적? 깜짝이야. 저희가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명명했는데 조만간 한번 여기 초대해가지고 대분열의 미랄이 된 우리 송호창 의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여기서 들으면서 약을 올려야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제 주변을 감시하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 이런 거를 느껴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지난번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 개짜리. 네. 제 골목이 정확하게 보이는 각도에서 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이상했어요. 보자마자.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나오는 골목을 보려면 고개를 확 돌려야 돼요, 이렇게. 나무 가지를 한 2개 정도 쳤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니, 그 사이에 쳤는지 어쩐지 모르고 2개 정도 쳤어요, 그 앞에. 2시간 전에 집에서 나간 사람도 거기 있었대요. 그럼 2시간 동안 같이 2개만 쳤을 리는 없잖아요. 가지가 안 튀어나오는 데서 자르고 있어.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당황했나 봐. 아니,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니까 당황하죠, 당연히. 미안하더라고. 당황해가지고, 이쪽에 그 사다리를 대고 있었단 말이야. 잘라야 되는데. 답을 넘어가. 그때도 그랬지만, 최근에, 조그마한 역공장 하나 설계했지, 조그마한, 아주. 밤에 휴대폰을 놓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 말고 다른 차를 타고, 붕 가. 그런 다음에 방범 CC가 큰데 그 밑에 탁 세워 차를. 그리고 나서 굳이 그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밤에 새벽에 불러내요. 미리 불러내지, 물론.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그 양반이랑 이렇게 별로 쓸데없는 얘기 막 하면서 기다렸는데 왔어! 그게 새벽 2시나 다 됐는데
우리 그 얘기하는 뒤에 나무 숲을 뒤에 딱 왔어요. 숲을 뒤에. 야,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못 봐. 쫓아갔어. 그랬더니 후다닥 뛰어내려가. 도망가고. 후다닥. 근데 거기 빠져나갈 길이 큰 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새 골목에는 이미 카메라를 든 저의 공작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혔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나가는 걸. 유일한 골목이에요. 딴 데로는 나갈 수가 없어. 그 골목 어딘가에 뭘 설치했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걸어서 내려왔어 아침에. 무슨 배관 공사하느라고 그 아저씨 딱 데리고 아무 할 얘기 없는데 그 아저씨와 함께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계속 배관 공사가 얼마나 들고 이런 얘기하면서 걸어 내려왔어. 걸어 내려와서 딱 밑에 그 대로까지 딱 내려왔는데 10분이 안 걸려. 그러니까 골목에 뭐가 설치된 거야. 그 달려온 사람도 찍혔지. 자기가 찍힌지 몰랐을 거야. 아니 근데 그 너무 그러지 좀 말라고. 새벽에 걸린 사람은 네. 왜 산적 같은 사람이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 새벽 2시에 책가방을 메고 책가방 같은 걸 메고 숲을 뒤에서. 숲을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194회 200회가 불과 6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0회를 완수하고 잡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200회면 대선 전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이에요, 전. 전이구나. 네. 11월 29일이에요? 네. 그럼 너무 빠르잖아요. 잡혀가기에는. 그러네. 아니, 100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12월 초. 12월 초 정도에 잡혀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12월 19일까지만 어떻게 좀 버텨보시지. 정치적 임팩트가 강하니까. 임팩트를 위해서는 12월 19일 밤까지만 한번 12월 초에 잡혀가는 게 좋아요. 안 잡아가면 어떡하려고. 그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데. 구진호하고 저하고 그 스케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저수기, 수돗물을 7, 80% 절약할 수 있는 워터락, 착한 가격 19,800원 투자로 수도요금 절약하십시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방청 신청은 자막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94회, 이제 불과 6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200회까지. 200회 때 꼭 박사님이 나오시는 보장은 없습니다. 199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200회 특집으로 한번 해야죠, 크게. 그렇죠. 우리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제주도 갈 수 있고요. 옥상으로 갈 수도 있고, 좋은 데 갈 때 꼭 박사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은 문화 권력인가? 문화 권력? 그 문화 권력 문화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니야? 지부장님 의자놀이 제목 어때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 너무 아팠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프기는 아유 그냥 뭐 그 좀 아플 줄 알죠. 이렇게 하면 취재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그냥 크게 처음부터 그냥 진중권식으로 말해버릴 거야. 아 진짜 결론 내가 너무 어려 보이나 보다. 나도 원로인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문화가 진짜 떠나야 되겠다. 이 강호를